왜 안 쓰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당시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농경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생성돼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알려지게 된 다음에 그 문화가 전파된 거야라는 개념이 컸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넘어가는 것들의 아마 농경이 다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된 거야라는 개념이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드리자면 그 그림 혹시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에 나왔던 삿 그림 기억나시죠? 그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발생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아마 자연스럽게 농경이라는 게 각 지역에서 발생된 걸로 최근에는 인식하고 있어요. 전파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이 용어는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계속 연구가 초창기부터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미션지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심호흡도 하고 기지개도 피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라고 한 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비옥한 초산달지대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라크랑 그다음에 이집트를 떠올려 보시면 뭔가 막 수풀이 우거져 있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약간 사막 같은 느낌도 나고 건조한 기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오아시스라는 것도 떠올려 보세요. 이 건조한 사막 기후에 오아시스 하나가 딱 있고요. 그 오아시스 주변으로 해서 동물도 있고 식물도 엄청 잘 자라고 있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오아시스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도 풍부하고 먹거리도 풍부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농경이란 게 시작된 거야라고 하는 게 오아시스 이론입니다. 별거 없어요. 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자연 서식처설이라고 하는 거와 주변 부설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오아시스 주변에서 주변부에서 아마 농경이 시작된 거야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유명하신 오든차일드가 오아시스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해서 대략 20-30년간이 이게 정설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농경은 오아시스에서 시작돼서 그래서 아마 전파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주요한 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발굴 조사를 진행을 이 근처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드 우드가 이거 아니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오아시스 이론은 폐기가 되는데 그게 195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전에 있던 쟁쟁한 학자의 설을 깬 거죠. 고든 차일드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로버트 브레이드 우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젊을적 모습이 뭐였냐면요. 뭐라고 하는 게 안 되지.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짜잔, 어마무시하죠. 대단히 미남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영화 유명한 거 있죠. 인디아나 존스. 네, 그 인디아나 존스의 그 주인공 인디아나. 그 인디아나의 고고학자의 모델이 됐던 게 바로 이 로버트 브레이드 우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유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아시스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서남아시아 기후가 빙하 시대 이후로 점차 건조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도 건조한 기후니까요. 그래서 건조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도 이 근처에 그 오아시스들이 곳곳에 존재했을 것이고 그 존재한 곳들은 아마도 동물과 인간들이 모두 다 되게 물도 잘 먹을 수 있고 먹거리도 풍부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은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날씨가 건조한 환경 속에서 놓인 곳 중에 오아시스라는 특정 지역이 존재했고 그 오아시스 지역은 동물과 인간과 식물이 밀접하게 공생관계를 할 수 있는 특정 장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아마도 채집민들은 자연스럽게 야생 초본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야생 염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기르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뭔가 조작을 해서 주변의 잡풀도 제거하고 얘를 키워보겠다라는 작물에 대한 욕망들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농경이라는 게 실시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기존의 생존 방식이었던 수렵 채집 사회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아시스라는 공간 자체는 수렵도 되게 좋고 채집도 되게 여유가 있는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생존 방식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진 상황에 놓이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게 더 우월하다 보니까 옛날 수렵 채집 사회보다 농경 사회가 더 우월한 것 같아라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을 했던 걸로 얘기가 됐던 게 바로 농경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익숙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서남아시아의 전역에서 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외 지역까지도 농경이란 게 그 이전에 있던 수렵채집 사회보다 더 우월하니까 당연히 그걸 더 받아들였을 거가 당연해라는 게 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간단하게 키워드로 해서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당시에는 서남아시아 기후가 건조했고 그런 건조한 주변부에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고 막 이러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족한 곳에서 농경이 일어난 게 아니라 풍족한 오아시스에서 서로 공생하면서 그러면서 농경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류가 농경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거는 되게 여유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어떤 거를 알게 돼서 그게 더 우월하니까
농경이 우월하죠. 우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론을 지지하게 됐어요. 더욱이 서남아시아라고 하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 이 지역 일대가 현재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익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자, 근데 나중에 많은 연구자들이 받아들이다가 우연스럽게 1950년대에 이 로버트 존 브레이드우드라는 학자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로 거기가 진짜 건조했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로 오아시스라는 곳에서 농경이 일어난 걸까? 이런 의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직접 정말로 환경이 그 당시에 어떠했고, 그래서 환경 지질학자와 그 다음에 동물학자, 그 당시 동물이 누가 살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환경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공동조사 연구단을 조직을 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돼요. 어디를? 왜 제가 일한 지역에 있던 자그로스 산맥 있잖아요. 그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 자르모 유적이라고 하는 곳을 발굴 조사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충적 대지가 아니라 그쵸 그 지역이 아니라 주변부를 발굴 조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지역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발굴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자르모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있어요. 네, 유명한 거 바그다드 지금 현재 수도죠. 바빌론 그다음에 우르크 우르 뭐 수사 네, 이런 데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 이집트. 있고요. 네, 보시면. 그래서 당시 발굴 조사했을 때 모습이에요. 구릉이고요. 구릉에 지금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라크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기는 대략 기원전 800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마을이 확인이 됐는데 대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살았던 정주 한 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취락들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건물 주거지라고 하는 거가 확인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J25라고 해서 자르모 25번째 주거지, 25기의 주거지가 확인이 됐는데 보시면 이렇게 방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이 젖어 있는데 이 상부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고 요 바닥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벽이 요만큼만 남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복원하면 이런 모습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이 확인됐고요. 아궁이처럼 보이는 지역도 그것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 앞에 이런 식의 작은 형태의 창고들이 되게 다양하게 확인이 돼서 잉여작물 같은 거를 저장한 곳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 그래서 아마 각각의 주거지에 사람들이 살고 하나의 단위의 시종 마을이 존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가 된 게 뭐냐면 환경을 조사했다로 있잖아요. 그렇죠? 토양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 자르모 지역에 있던 발굴 조사를 한 결과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네. 징하기가 지나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봤더니 다 현재 건조하니까 당연히 건조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원전 9000년, 8000년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산림대가 증가하고 강우가 오히려 더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건조하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풍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전에 있었던 오아시스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론을 만들게 되면 우선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전제라는 게 있어요. 대전제. 있죠.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시잖아요. 그 논술을 쓰시는 거는 자신의 이론 생각들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내에서 생각의 가장 기저에 있는 대전제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거기 대전제의 뒤에 여러 증거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 그것들이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논리들을 붙이는데 이 오아시스 이론의 대전제는 그 당시에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만 BC 이후부터는 날씨가 점차 건조해졌다라는 게 대전제였어요. 네, 그래야지 오아시스의 중심에 사니까. 맞아요. 그래야지 오아시스 이 중심에 살고 공생하고 농경있고 이건데 당시에 주변부에 있던 자그로스 산맥에 있던 자르모 유적을 발굴 조사를 해서 토양 분석을 해봤더니 당시에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변부와 함께 다른 지역도 다 이제 그 지역 서남아시아 일대의 토양을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거의 다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우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전제가 폐기가 됐기 때문에 오아시스 이론 자체가 아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가 됐고 그러면 새롭게 그러면 날씨가 건조하지 않은 기후 속에서 그렇죠. 날씨가 되게 강우량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러면 왜 농경이란 게 왜 생겼을까를 이 로버트 브래드우드가 생각을 이제 또 해내게 됩니다. 보시면 강우가 증가하는 저지대는 야생 먹거리가 되게 많겠죠. 네, 주변에 오아시스만이 아니라 평지에는 먹거리가 그냥 삐갈 난 거예요. 그냥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저기요 강우가 많으니까 채집할 식물들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사냥감 동물 집단이 밀집을 평지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네, 이렇게 많이 하는 곳에서 굳이 농경을 왜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냐면 브레이드는 고든 트라이드의 오아시스 이론 기본 자체를 부인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농경과 가축이 뭔가 하게 되는 이곳이 비옥한 지역에서 이루어질까? 이거를 의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거리가 부족한 곳에서 농경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지에는 대부분 먹거리가 되게 풍부한 수렵채집 사회로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였던 거죠. 근데 주변부는 사실상 그거와는 조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조금 먹거리가 부족했던 구릉 지역 일대에서 아마도 주변부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주변부 일대에서 아마 농경이 일어난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대에 있었던 구릉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구가 점차 늘어나잖아요. 인구는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들에서 또 2명씩. 그래서 2의 2승이 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구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예전보다 선사시대보다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인류가 식량 공급의 문제를 겪게 되고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게 로버트 브레이드 우드의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죠. 네, 매우 매우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오아시스 이론은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먹거리가 풍부한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모험 삼아서. 네, 농경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주변 부설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궁핍한 생활 속에서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돼라고 하면서 그래서 경제 체제가 농경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이 로버트 브레이드 우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날씨가 비건조했고 그래서 주변부에서 인구합이 생겨서 그래서 농경된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인구합이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합. 아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인구는 계속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회 내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합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농경이란 새로운 경제 체제를 했을 거다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깊이 다른 학자들이 해보았습니다. 자, 인구를 기본적으로 처음 생각해 보신 분은 바로 이 토마스 메서스라고 하시는 유명하신 분 계시죠. 18세기. 인구 원리 실론이라는 책을 1798년에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식량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근데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메서스가 얘기하기로는 사망률을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죽이면 되죠. 그래서 출생률을 감소시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끔찍한 기근을 피하려면 다른 형태의 자연적 파괴 작용을 적극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원체 인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증가될 거를 또 계속적으로 예측이 되고 메서스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돼 사망률을 증가시켜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네, 왜냐하면 너무 가난에 의해서 먹을 거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되게 괴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당시 직접 본 메서스가 결국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의 골목을 좁히고 좁은 가옥에 군집시켜서 패스트가 창궐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 논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시골에서는 비위생적인 축축한 땅에 살도록 권유하고 특히 전염병을 치료하겠다는 잘못된 사람들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얘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사라고 하는 거, 기근으로 인해서 죽는 거 있죠.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병사가 더 나아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에 대해서 처음 생각한 이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터 보스럼이라고 하는 학자는 농업 성장의 조건이라는 논문에서 이 인구 증가가 새로운 농경 기법을 도입을 촉진하게 되는 원인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거 있죠. 아까 로버트 브레이드우드가 얘기했던 거. 농경이 생산된 게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고 압력을 느끼게 되면 새로운 뭔가의 경제 체제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농경 기법이란 걸 도입해서 생산 증가를 이루어야지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농경이 된 거야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 논지를 펼치게 돼요. 되게 자연스럽죠.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논지대로 자신의 생각이 괜찮네라고 하면 그냥 논술과제에다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적으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또 의심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류는 사람이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사회는 더 생산적인 게 당연하다라는 게 핵심이죠. 뭐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적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쵸. 이런 게 기본적인 사회의 발전이고 느낌이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모든 사회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1968년에 로이스 빈포드에 의해서 주장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됐고 그다음에 수렵채집이든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 식량 획득을 위해서 더 강한 노동 강도가 있는 어떤 경제 체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농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빈포드 얘기가 또 있고 앞에 있는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있었던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부수럽이나 여러 학자들이 당연히 인구합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지금 사회로 봤을 때
그쵸.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주도적인 많은 사회들,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들과 국가들을 봤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이론에 아주 지지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중요한 어떤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 반박들이 얘기가 나올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민족학자나 민속학자나 사회학자나 그리고 고고 인류학자나 고고학자, 네, 많은 학자들이 엄청 많은 또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더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고환경이나 고희울, 고기후를 연구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농경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초기 무렵에 정말로 식량 자원이 부족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을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인구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구가 증가된 건 맞아요. 여지까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쵸? 네, 근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 사회가 압력을 느낀다는 거는 되게 큰 거예요. 네. 사회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네. 그래서 뭐 완전히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뭔가 그런 압력이란 게 진짜로 존재했을까? 인구압이 있었을까? 인구는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압력이란 게 존재했을까? 인류가 그렇게 압력을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당시의 환경과 이 당시의 인구를 추정을 해보자면 그렇게 뭐 이렇게 수렵채집 사회에서 살아가 남기에 막 식량이 부족하거나 인구압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히려 풍족한 환경 하에서 재배되는 오히려 보조적인 식량 차원이 초창기 농경의 모델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도대체 그냥 보조적으로 식량 정도였는데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이 경제체제 문화를 완전히 다 뒤바꾸는 행위를 왜 하게 된 걸까라고 얘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농경이 수렵체제 사회보다 더 우월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농경 우위설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뭐 쿵산족에 있는 수렵체제 사회보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회가 조금 더 괜찮고 세련된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경이 우위하다라는 다른 사회보다 농경 사회가 우월하다라는 게 기본 기저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됐죠. 그래서 농경이 수렵채집 경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생계 양식이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수렵채집 사회를 살고 있지만 농경이라는 건 새로운 것들이 전파가 돼서 알려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농경이라는 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농경 우위설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1970년대에 수렵채집 경제사회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왜 아까 민족학자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현지에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쿵산족을 가서 봤더니 저번 시간에 슬쩍 얘기했는데 노동 시간이 4시간, 6시간을 넘지 않는데요, 하루에. 네, 나머지는 그냥 논대요. 너무 좋죠. 그래서 민속학자들이 직접 가서 봤을 때 그들의 사회가 밖에서 봤을 때는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사회 내에서는 대단히 풍요롭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수렵채집 사회가 농경 사회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덜 조금만 노동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자 하는 게 행복의 추구의 핵심 중에 하나. 저만 그런가? 근데 봤더니 오히려 쿵산족은 되게 여유롭게 잘 산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수렵채집 사회가 더 미개하고 농경이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칼라하리 사막은 요 근처에 있어요. 네, 근데 요 사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사 나왔었는데 그 우리 호모 사피엔스 있죠. 원래 우리가 여기가 요 지역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지역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많은 호미니드들이 확인이 돼요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있었는데 최근에 발굴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현생 인류라고 호모 사피엔스가 확인된 최초의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논문을 본 적이 없어갖고 기사로 슬쩍 봐갖고 자세한 내용을 몰라갖고 전해드리진 않는데 뭐 대충 그래요. 모르셔도 돼요. 자, 요 지역이 칼라하리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보시면 쿵산족이 있습니다. 이 쿵산족은요 되게 여러 족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쉬맨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우고 쿵산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네, 쿵산입니다. 자, 앞에 느낌표가 있는 게 핵심이고요. 느낌표 있고 쿵이고요. 산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족 중에 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종족이 되게 많아서요. 그래서 쿵산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느낌표가 왜 있냐? 기사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도 알겠지만요. 처음 보시려나? 네, 보면 저도 논문 읽을 때 이거 오타잖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앞에 느낌표가 있으니까요. 원래 느낌표는 뒤에 서술어 끝에 붙잖아요. 그쵸? 그냥 앞에 붙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클릭 랭귀지라고 해서 클릭하는 거 있죠. 띠까띠까띠까 클릭 있죠. 그 랭귀지를 쓰는 게 바로 이 쿵산족이에요. 그래서 부시맨이 대표적인데 영화 중에 콜라병 우연히 습득해서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거기 나오는 게 부시맨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서 부시맨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다 통틀어서 쿵산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쿵산족이 클릭 랭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 이렇게 수렵 네, 부쉬맨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왜 클릭 랭귀지를 사용하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수렵 사회를 하는데 수렵을 해야 되죠. 동물이 있어요. 네, 잡아야 돼요. 사지마 그거 잡아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갖고 수신호를 통해서 아마 수렵을 하는 과정 내에서 생긴 랭귀지 않을까라고 언어지 않을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봤더니 수렵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좀 보시면 괜찮죠? 네. 그래서 현존한 수렵 채집민들을 열심히 민족학자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식량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동력이 농경보다 훨씬 적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뭐가 우월한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사회가 오히려 더 괜찮은 사회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된다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농경민들보다 더 안정된 생계 구조와 영양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까지도 수렵체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내에서 100% 농경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일부는 수렵체제 사회가 남아있기도 하고 어느 일부는 농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를 단순하게 농경이 우월하니까 모두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농경 우위설도 이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체제가 오히려 농경으로 보자면 후퇴한 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많은 시간 일하고 별로 좋지 않죠. 네, 여유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농경을 그래서 모든 사회가 우월하니까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느 사회는 농경을 받아들이고 어느 사회는 계속 수렵채집 사회로 남아있고 그러면 농경을 받아들인 사회는 왜 받아들였을까를 또 고민을 하자면 100% 우월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자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수렵 채집의 채집과 농경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농경을 해서 만약 수확이 잘 되면 몇 배까지 괜찮냐면 70배까지도 괜찮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채집을 해서 그 해에 채집한 양과 그 다음에 농경이 만약 그게 풍작이 돼서 수확이 되면 거의 선사시대의 70배 이상까지도 되게 수확량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라는 게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잉여 생산물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 농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게 만약 가뭄 들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도 심하게 오고 이러면 폭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와 반대로 그의 물도 되게 물도 뭐 강수도 좋고 그다음에 병충해도 안 들어서 수확량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잉여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뭔가 생각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류라는 존재가 잉여라는 개념이 아마 욕망이 있어서 농경이라는 절대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잉여라는 게 아무리 많이 딴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농경이라는 거는 확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잉여라는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잉여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하자면 인류가 정말로 잉여라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혹시 최근에 보니까 튤립 되게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 주변에 많이 보는데 튤립 버블이라는 거 예전에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네덜란드에서 있었고요. 이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튤립으로 투자를 해서 폭망한 버블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데 왜 동인도 회사라고 해서 한창 그쵸 그 동양 쪽에 열심히 식민지 이쪽에 했던 그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던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최초의 주식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있었던 곳이 네덜란드고 이 당시에 아마도 얘기가 되는 게 바로 튤립이 요거예요. 얘 키우는 거, 요 튤립. 이 튤립인데 우리가 튤립법을 하면 튤립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아까 방금 보신 그 튤립의 꽃을 생각하시는데 그 꽃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구근. 네, 얘 안에 있는 요거를 땅속에 박아서 그래서 튤립이 아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근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구근 중에서 어떤 거에 투자를 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안에 이게 막 이쁜 거 있죠. 네, 모양 있는 거. 요거. 그래서 단 색깔 말고 모양 있는 형태의 튤립을 되게 선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튤립의 구근에 아까 요렇게 보였던 거 있잖아요. 그 구근의 값이 얼마였냐라고 하면 네덜란드에서 3,000에서 4,200 플로린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써 있죠. 플로린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3,000에서 4,200의 플로린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냐라고 얘기하자면 당시에 능숙한 장인 한 해예요. 한 해 월급이 300 플로린이었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생각하자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그냥 월급의 그쵸?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그쵸. 3억인 거예요. 국군 하나가. 어마무시하죠. 네. 지금 어마무시한 거예요. 국군 하나가 3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이거 국군을 거래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국군이 네덜란드 산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네덜란드 산이 아니라 이 터키 쪽에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쪽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외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흔한 게 아니라 되게 희귀한 구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희귀하기 때문에 되게 귀족들이 선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호한 거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그 투자가 증가되면서 네, 맞아요. 그쵸. 잉여라고 하는 네. 그래서 아마 뭔가 증가라는 하는 가치에 대한 50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나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가치가. 어마무시하죠. 한창 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끝을 보지 못하고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버블이 일어난 건 터졌다는 거죠. 네, 터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팔려고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팔려고 하는데 돈을 안 줘서 난 돈 안 줄 거야.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서로 따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뭐를 했냐면 가치를 딱히 정해준 거죠. 그래서 가치가 대략 매매 가격의 3.5%만을 지급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1637년 5월에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요. 네, 100% 중에 3.5%, 나머지 96.5%가 그냥 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 되게 첫 번째라고 아마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버블들이 존재하잖아요. 최근에도 큰 주택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버블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버블 사례로 얘기하는 게 바로 튤립 버블을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왜? 인류가 욕망이란 걸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네. 잉여 생산물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어떤 욕구, 내 가치에 대한 뭔가 집단 간의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농경이 아니고는 수렵시사에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 경제 체제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요. 저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이거 왜 키우지라고 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길들이면서 제어하면서 되게 행복감을 갖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뭔가 길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뭔가를 길들이면서 오는 제어하면서 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 이러한 것들이 이데올로적이죠. 완전히 그 머릿속에 있는 그쵸. 생각 속에 있는 내용인 건데 이거를 표현하거나 물질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현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선사인에게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아마도 그냥 수렵 채집에서 얻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 야생 있는 거를 길들이면서 얻어내는 어떤 행복감들, 제어하는 그런 감정들에서 오는 어떤 그 충족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인류에게 있어서 농경이란 걸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을 준 거 아닐까라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1920년대에 고고학에 대한 연구가 쭉 이루어지면서 20세기 전에 1990년대 말 정도까지 가장 핫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경에 대한 시작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게 지금도 사실은 농경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핫하지는 않은데 옛날에 엄청 핫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 편의 논문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환경적이나 아까 얘기했던 오아시스 이론의 고든 차일드가 건조한 기후에서 농경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환경적인 얘기나 아니야 로버트 브레이두는 인구합에 의해서 농경이 일어난 거야. 인구가 증가하니까 새로운 경제 체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인구합이었고요. 그게 아니라 인류는 뭔가 잉여라는 거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뭔가 농경을 하는 거야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아니야 인간은 그렇지 않아. 뭔가 작물을 키우는 걸 뭔가 좋아해. 그래서 그런 거야. 이데올로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했고요. 이게 서로 다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1992년쯤에 이 많은 연구를 각자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밤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는 토론들을 엄청 해서 그래서 논문들을 쭉 발표를 하게 돼요. 결론은 뭐였냐면 아마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걸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나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회 내에서 전 세계 내에서 각각의 사회 내에서의 상황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 상황 내에서 받아들이는 상황 또한 그 농경을 시작했던 이유 또한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건 선사시대의 선사인이 저번에 맨프라머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나왔던 크로만용이라고 했던 그분 주인공이 농경이 왜 시작했는지를 그분이 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수렵시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왜 넘어갔을까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개인적 생각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추구하자면요. 길들이는 거, 이데올로기적 요인설 뭐 이게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길들이고자 하는 제어하고자 하는 욕망이 저에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물을 키우고 실패하고 동물도 키워보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서 행복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감 때문에 가축화도 하고 그다음에 재배종화도 하고 그러면서 농경이 일어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말로 한 것들을 글로 적으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그리고 내가 사회적 요인설이 잉여라는 게 나는 주식 좀 하는데 그래 난 잉여가 무조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냥 단순한 수렵 채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 생산을 한 거 아닐까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인구압이라는 걸 계속 주장하셔도 돼요. 인구의 압력이 당연히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인구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많은 고고학자들의 기저에 있는 논지이긴 해요. 저도 인구압은 당연히 안 느낄 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느꼈을까도 고민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환경적인 거는 뭐 팩트니까 굳이 환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나으세요. 팩트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 당시 강우량이 증가하고 이랬던 거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남아시아의 건조한 기후가 조금 있어지는 거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막 유적지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 서남아시아를 보면 약간 그 사막한 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곳에 유적지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 강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원래 그쪽에 강이 흘렀었는데 강이 흐르지 않게 되면서 그곳이 이게 건조한 지역처럼 약간 폐허처럼 느껴지는 유적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은 뭐 굳이 환경은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경은 팩트니까 별게 크게 없어서 그런 거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얘기를 적으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밀 중독 뭐 이런 걸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또 어떤 분이 되게 독특했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쭉 이거 아니에요. 저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것도 아니고 신이 농경을 창조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논지에 맞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적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6월 24일 기말 시험이에요. 제가 봤을 땐 기말 시험을 볼 수 있을까도 의문시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중간 시험 이후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가설 안에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3 시험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눠드리는 거에 한쪽에서 한 장, 그래서 2장을 넘지 않아요. 절대 양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레포트가 아니라 그냥 논술을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렵체제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인류가 많은 사회들이 변화했는데 이 변한 거가 왜 변했는지를 쓰시면 돼요. 이거 조금 복잡하게 얘기해서 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건 자신의 생각을 적으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유의할 점도 미리 공지를 좀 드리면 요거 다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A3 용지를 나눠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적을 수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만약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고 종이를 못 나눠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그냥 그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MS 워드 이런 거에다 작성을 하셔서 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컨트롤 CV가 존재할 가능성? 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켜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논술 주제. 네. 이게 논술 주제를 벗어난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네. 농경 체제 변화에 대한 거를 기존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채식주의자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이 상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가 논지에서 벗어나는 단락들이 너무 길다 보면 걔가 주가 되면 네, 논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잘 못 쓴 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자신의 얘기만 적으시면 돼요. 논지에 맞는 얘기만 적으시면 되고 A3 용지에 작성을 해서 2장 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분량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A4로 한 장을 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 10으로 타자를 치셔갖고 한 반 정도나 A4 반이나 그다음에 그 한 장 정도 그 이상을 넘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아마 손으로 쓰면 A3 용지에 2장이 안 된 한 장이 되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한쪽 반이나 한쪽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자신의 생각 컴팩트하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어떤 분은 어떻게 적으셨냐면 좀 새롭게 글을 쓰신다고 인터뷰하는 양식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자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취재하는 개념인 거죠. 그 상대방이 선사인이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에 일반 논술 과제에 맞는 형태로 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이거 네 번째 손으로 직접 적어야 되는 거는 물음표잖아요. 네, 대면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A3 용지를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직접 적으셔야 되고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가 진행이 된다면
뭐 안 되죠. 뭐 그거는 그냥 MS 워드와 한글 파일로 제출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을 나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PPT의 설명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필기를 잘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를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동일하게 해서 논술 과제를 제출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네, 그러지 말으시고 개인의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라서 자신의 생각을 좀 해갖고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PPT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적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론을 나열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